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 하반기 목요철학 콜로퀴움은 현대철학에서 5개 아주 중요한 사전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강연이 생철학, 보통 우리한테 이렇게 철학사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생철학을 철학적으로 점수했다고 할 수 있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를 오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5개 강좌고요. 오늘 시작해서 두 번째가 실존 철학입니다. 실존 철학을 대표한 하이데거를 중심으로 준비를 했고요. 세 번째가 저희들 과학 언어 철학인데 아마 그쪽을 대표하는 인물은 비트겐슈타인을 제일 설명해서 그것도 준비를 했고요. 다음 네 번째가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해체 이론, 기타 구조주의 많이 이제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사상을 대표하는 것인데 블레이즈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비판의 사회 정치 철학교입니다. 쪽을 한번 대답을 해서 전체 5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번 학기를 한번 진행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5개 주제인데 오늘하고 제가 블레이즈, 김제인스 선생님 두 분 강의하실 때 제가 사회 시간을 맡게 될 것 같고요. 실존 철학하고 이 언어 철학 부분은 저희 철학과의 안세훈 교수님께서 진행을 좀 사회에 보내주실 것 같고요. 마지막 문성훈 교수 발표 때 프랑크푸르트 비판 이론 발표 때는 저희 철학과의 권대중 교수께서 진행 사회를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백승현 교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지난 1학기 때까지 저희들이 해결 철학에서 서양 근대 철학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는 독일 관념론 철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한편으로는 사변 철학 이렇게 해서 근대 철학을 종합적으로 완성한 완성자 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당히 지난 학기 5개 강좌가 어렵게 진행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은 성을 보내주셔서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결이 그렇게 근대 철학을 완성지었다고 보통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이미 살았을 이전에 또 엄청난 추종자와 또 비판자들을 함께 겪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현대 철학이 출발하는 지점이 있고요. 또 동시에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근대 철학에서 현대 철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소위 지금 우리 현대에서 겪고 있는 학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문들이 그때 분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해결이 끝나면서 이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철학을 넘어서서 사상적으로 예를 들어 심리학에서는 프로이트라든지 혹은 정치 철학 쪽에서는 마르크스라든지 혹은 여기서 말하는 니체 이 세 사람 기본적으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걸 그렇게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혹은 마르크스를 다루기 좀 힘들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니체를 살펴봄으로써 해결에서 현대로 이행해가는 과정들에서 니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은 니체 철학이 오늘 아마 강연 중심은 니체 철학입니다. 니체 자신의 철학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봄으로써 근대와 현대 혹은 지금 현대를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입니다. 제목도 아주 재밌죠. 니체 건강한 삶을 위한 철학적 기획 이렇게 우리 백성인 교수님은 특히 니체 철학 여러분들 그 리플렛 속에 보면 니체 디오니소스 경징의 철학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600년 쪽 됩니다. 아주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또 우리 이 학교에서 상당한 학술적 가치를 평가받았던 책이고요. 그래서 니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본인 생각이 일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니체 이해에 대해서는 뭐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불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강연자 백성민 선생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우리 철학과 유범 교수님하고 동기입니다. 친구랍니다.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를 마치셨고요.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서울대 철학과 BK21 연구원을 역임하셨고요. 영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요. 주요 저서는 Interpretation by Nietzsche, Analyse라고 하는 박사논문을 같습니다. 아마 이게 초책건데 한국에서 니체, 디오니소스적 검증의 철학이라는 아주 걸작을 낳게 된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니체의 건강한 삶을 위한 검증의 철학을 기획하다 해서 아주 니체 철학을 잘 집약적으로 요약해서 쓰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상경력입니다. 바로 이 니체 디오니소스적 검증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 학술적 가치가 평가돼서 제24회 연합학술상을 받으셨고요. 맞습니까? 네. 제2회 한국출판문화대상 저술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들의 아주 힘찬 박수소리와 오늘 강연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백성영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2008년 5월에 영교철학 세미나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니체 철학 앞에 붙은 디오니소스적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제가 다시 북경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반갑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니체 철학이 보통 이제 힘의 의지의 철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힘의 의지의 철학은 다면체 철학입니다. 한 가지 얼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얼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측면이 바로 뭐냐면 인간과 사회의 건강성 확보하려고 하는 철학적 기획입니다. 니체가 힘의 의지의 철학을 제시하면서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장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강연 진행하려고 합니다. 니체의 철학은 아까 우리 선생님 소개시켜 주셨던 것처럼 철학에서의 근대 철학 근대까지 이어져 오는 철학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철학이죠. 그래서 철학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룬 철학입니다. 칸트의 인식론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다고 칸트가 얘기를 했다면 니체는 아마 그런 쪼잔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그런 거 말고 나는 이 정도 한다라고 하면서 철학 전통 전체를 정복시키고 새로운 철학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근대까지 이어져 오는 서양 철학 전체를 현대의 눈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현대 철학을 비로소 등장하게 만들어주는 토대이자 시발적 역할을 했다는 거. 그래서 니체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철학을 다이너마이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온 모든 중요한 철학적 패러다임을 다 폭파시켜버리고 그 팽어 위에 새로운 철학을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자신의 철학을 다이너마이트 혹은 자기 자신을 망치를 들고 철학하는 철학자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부시고 그 위에 새로운 건설을 하겠다. 이게 바로 새로운 철학의 현대성으로의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니체가 사상사적으로는 생철학에 속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해결 철학에 대한 반동, 사상사를 그렇게 해결 철학부터 시작을 다시 한다면, 해결 철학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여러 가지 철학 사교 교육이 있죠. 생철학, 실전 철학, 논리실증주의, 그다음에 비엔나 학파의 논리실증주의, 그다음에 영국에서 벌어진 언어 철학,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자면, 그 중에서 생철학은 하나의 종류고, 니체는 그렇게 육파로 나누자면 생철학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철학사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사실 많은 부분 생철학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실존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니체는 스스로 언어 철학, 학파, 육파에 속하지 않지만 니체 철학에는 현대 언어 철학이 하고 있는 그런 랭귀지 게임에 대한 랭귀지 게임을 선취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어떤 육파에도 자기 스스로 속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또 자기는 그런 육파를 부정하는, 자기는 독립적인 개인이지, 자기 철학을 어떤 것을 유형화시키지 말 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철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범주화시켜서 공부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니체를 생철학 혹은 실존 철학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니체가 이제 근대 철학에서 현대 철학으로의 어떤 전환점 역할을 하는 그런 철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온갖 유형의 중심주의를 다 파기해버린 거죠. 또 온갖 유형의 중심주의에는 이성 중심주의, 어떤 절대적 진리 중심주의 등등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될 겁니다. 어떤 유형의 중심주의도 자신의 철학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게 이제 현대 철학의 문을 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고, 또 하나는 절대주의, 중심주의에 따라 더불어 절대주의도 포기하죠. 그래서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주의 포기, 중심주의 포기, 더 나아가서 본질주의 포기, 자기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변하지 않는 그 어떤 에센스, 그런 것은 없다. 니체의 선언이죠. 그래서 본질주의의 파기, 더 나아가서 실체 중심주의, 실체론으로부터 관계론으로의 전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철학에서 몇 년이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죠. 실체는 서양 철학자들이 각각 약간 다른 식으로 개념 정의를 하지만, 그 어떤 철학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실체, 그리고 뭐죠? 스스로 존립할 수 있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성이죠. 그 어떤 것에 도움 없이, 그 어떤 외부의 어떤 영향관계와 그런 것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존립할 수 있음. 그래서 실체입니다. 서양 철학의 긴 형이상학의 역사는 다 이런 실체 중심의 형이상학의 역사입니다. 근데 니체는 그런 실체적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존재론적인 거부를 해버리잖아요. 모든 것은 다 거대한 관계 네트워크다. 실체론으로부터 관계론으로의 전환. 이건 역시 니체를 현대 철학의 선두주자로 만든 그런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온갖 유형의 중심주의로부터의 포기, 탈출, 절대주의 포기, 실체론의 포기, 관계론 사유의 시작, 이런 것들이 니체 철학을 현대 철학의 아버지 혹은 현대 철학의 전환점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을 갖추게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모든 내용들은 히메유지 철학에 다 포섭이 되고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메유지 철학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짧은 1시간 동안에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히메유지 철학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얼굴, 인간과 사회의 건강성 프로젝트, 건강성에 대한 철학적 프로젝트, 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 이제 상세한 다른 이야기들은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면은 니체 철학의 이제 과제가 개인과 사회의 건강성 확보라는 자리 설정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인간의 대명사가 미범인시고, 건강한 사회를 니체의 히메유지 철학은 긴장 공동체이자 인정 공동체를 제시한다는 점을 빠른 속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의 의식 개념을 이제 들여다보겠는데요. 힘의 의식 개념은 이 모든 내용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자 동시에 니체 철학의 생철학적인 특징과 실존 철학적 특징
특징을 동시에 부여하는, 그래서 실존 철학자이기도 하고 현철학자이기도 한 니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아주 히메이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해보도록 합니다. 니체는 자신의 철학적 과제를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사회, 그리고 그러한 건강성 자체를 확보하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심리학적이나 생리학적인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철학적인 프로젝트. 철학적으로 보증해 보겠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 건강해지고 세계가 건강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그러한 건강성을 위해서는 위대한 건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의 건강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경우에서는 육체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을 포함한 총체적인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도 그리고 어떤 자연세계도 하나의 유기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유기체적인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모든 건강 상태를 통칭하는 그러한 의미의 건강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건강을 철학적으로 한번 보충해 보겠다라는 게 니체의 철학적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위대한 건강성의 대표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며 없어도 좋은 것은 없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며 없어도 좋은 것이란 없다. 자, 불교 냄새가 좀 나죠? 자, 어떤 분은 노장자 사상 냄새가 난다고도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입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돌멩이 하나에서부터 아이고 저런 사람 좀 없어져야 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을 넘어서 꼭 있어야만 한다고 평가되는 어떤 그런 위대한 영웅적 존재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존재의 의미와 필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절대적인 인정과 긍정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과 긍정을 하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고 니체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정과 긍정이 가능하게 해주는 일을 이제 철학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다 그 자체로 인정되고 긍정해야 할 만한 것이다. 그 정도의 존재 필연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으면, 또 그 긍정의 말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이제 관념에 불과하죠. 관념의 유의에 불과하죠. 현학이죠. 철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긍정의 말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창출해내는 것, 그런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 즉 우리 개인을 그러한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니체가 가지고 있는 기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교육적 기획이죠. 그러니까 니체 스스로가 자신을 철학적 계몽가이자 철학적 교육자라고도 스스로 묘사했던 것은 자신의 이러한 힘의 의지의 철학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더 무조건적인 긍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시키는 그런 건강한 상태로 양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에서죠. 니체 철학, 시작은 건강을 위한 철학이었죠. 그런데 그런 건강을 위한 철학이 이제 그러한 건강한 상태를 자신의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을 양성하는 교육적 기획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 문제는 무엇이 인간을 분리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인간이 좀 더 고급한 자로서 양육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존재, 좀 더 고급한 존재, 건강한 상태로서 그런 무조건적인 긍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한 니체의 표현이 바로 유보멘시입니다. 유보멘시 들어보셨죠? 네, 유보멘시. 니체가 인간의 실존적 이상이자 인간 삶의 이상적 상태로 제시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인간이라면 바로 이보멘시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이상성, 어떤 실존적 삶의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상성은 어떤 관념성이나 추상성이나 지속성을 함의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머리로만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그렇게 이범민 씨가 되었다 해서 영원히 이범민 씨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 순간 구체적인 실천적인 삶에서 이범민 씨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이범민 씨로서 살아가야 비로소 이범민 씨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어느 순간에는 이범민 씨일 수도 있고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이범민 씨가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범민 씨로 살기로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러한 아주 의무를 지고 있는 거죠. 아주 어렵죠. 이범민 씨로 사는 게 비해서. 그런데 이범민 씨로 사는 게 어려운 이유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이범민 씨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초인이라고 번역되어 왔던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명칭입니다. 지금 우리 리치학계에서는 더 이상 초인으로 번역을 안 하고 이범민 씨로 음역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은. 그 이유는 이제 점차 밝혀지실 겁니다. 자, 이범민 씨는 니체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바이 데피니션, 개념 정의를 해주지 않은 일종의 사유복합체, 일종의 복합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내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층이 굉장히 넓어요. 한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이범민 씨 개념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범민 씨 개념은 니체의 철학 전체 시계에서 짜라투스트라 시기에 특히 많이 등장을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도덕의 계복, 우상의 황혼, 이 시기로 넘어가면서는 이범민 씨 개념은 싹 사라지고 그 대신에 주인, 좀 더 고급한 인간, 좀 더 높은 인간, 귀족적 인간, 정신적 귀족, 이런 식의 개념들이 이범민 씨를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들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범민 씨 개념으로 흡수가 된다. 거꾸로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층이 넓습니다. 의미층이 넓은 만큼 이범민 씨가 로 사는 게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범민 씨는 먼저 항상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인간입니다. 즉, 늘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극복인입니다. 자신의 현 상태를 계속 넘어서니까 자신을 늘 발전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그게 이범민 씨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범민 씨는 주인의식의 소유자라고 하는 특성이 부과가 됩니다. 주인의식은 말 그대로 주인적인 의식입니다. 내가 내 삶의 그리고 나 자신의 주인이고 내가 이 세계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식. 자,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조용하는 주체적이고도 자율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어떠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관습이나 습관이나 체제나 규칙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거나 휩쓸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의 규칙과 자기 자신의 삶의 원칙과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자기 자신의 가치 체계를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조용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자, 주인의식 그런 의미에서 자율적이면서도 자기 입법적인 존재입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근대 철학에서는 자율적이다라고 배웠었죠. 자, 스스로가 입법하고 입법된 바를 자기 스스로 따르는 칸트 실存성득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율적인 존재. 자, 니체는 이런 자율적인 존재에 주권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추가시킵니다. 자, 주권적인 이유는 이범민 씨가 자기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부의 지배를 의미하죠. 자, 우리는 우리 내부에 아주 많은 다양한 충동들, 욕구들, 욕망들의 덩어리죠. 아주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충동과 욕망과 욕구들을 니체는 한마디로 통칭해서 의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다양한 의지들 사이에서 그것들 사이에서 자기의 내적인 어떤 아나키 상태로 빠지지 않고 잘 질서를 유지하게 하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지배, 내적 자기 지배가 이루어지는 존재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범민 씨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충족시킨 사람입니다. 네, 이런 이범민 씨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능동적이고도 자율적인 삶의 주체.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가는 자기 자신의 삶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하나 조용해가는 예술작품과도 같은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럼 자기 자신은 그런 예술작품을 스스로 분만하는 예술가가 되겠죠? 자, 이러한 능동적인 삶의 주체,
라고 하는 기본적인 특징들 외에 이범현 씨는 또 다른 특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기 자신도 관계적인 존재, 공동 존재로 이해를 하고 세계도 관계적인 커뮤널 월드로 이해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각자 개인을 독립된 개체, 원자적 실체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원자적 실체로 개인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이런 상황이 생기죠. 나는 나고 너는 너입니다. 그죠? 나는 너네들이 없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니라 다른 타인들이 없어도 타인들이 있어도 없어도 무관하게 나는 나. 자, 내가 손을 내밀어서 관계를 맺으면 관계를 맺는 것. 근데 그 관계가 없어져도 나는 나로서 여기 생존할 수 있는 일종의 실체적인 존재. 원자적이고 고립적인 잔존이 가능. 자, 그렇게 개인들을 이해를 하는 반면에 이범현 씨는 그렇다면 정반대로 이해를 합니다. 나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나고 관계가 날고서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포미널 셀프고 세계도 포미널 월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존재. 또 이범현 씨는 엄청난 자기 긍정과 무조건적인 세계 긍정을 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건강한 긍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이범현 씨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가능한 것은 이 이범현 씨라고 하는 개인의 힘의 의지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힘의 의지가 이제 건강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를 알려면 힘의 의지가 뭔지를 잠깐 봐야 되겠죠. 자, 힘의 의지는 니체 철학 전체를 통해서 유일한 철학적 설명 원리로 제시하는 개념입니다. 니체는 모든 것을 다 힘의 의지에 의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나도, 우리 인간도, 우리 자연도, 세계도, 국가도, 법도, 더 나아가서 우주와 신에 이르기까지. 자,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의미가 있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힘의 의지로서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 모든 것이 다 힘의 의지 개념에 설명이 돼요. 따라서 니체 철학 전체는 방법론적으로는 이론론입니다. 힘의 의지 개념을 잘 이해하면 전체가 다 잘 이해가 되고 힘의 의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익숙하면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아주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힘의 의지 개념 이 세계는 힘의 의지고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도 힘의 의지고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고 라고 하는 이 힘의 의지 개념은 생철학과 실존철학을 매개하는 매개 개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철학이 존재 개념 대신에 우주의 어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일종의 바이탈 에너지를 제시를 하잖아요. 네. 그런 바이탈 에너지를 제시할 때 니체는 그 바이탈 에너지로서 힘의 의지라는 명칭으로 개념을 제시하는 겁니다. 실존 철학이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양태인 실존을 철학적 중심 문제로 제기를 할 때 니체는 힘의 의지의 관계적 실존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니체는 힘의 의지 개념을 매개로 생철학도 실존 철학자로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힘의 의지 개념은 잘 아시겠지만 니체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시키는 개념입니다. 근데 완성은 못 시켰어요. 미완성 개념입니다. 자, 니체가 초창기 때 이제 니체가 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그 계기가 됐던 게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도상으로서의 세계였죠. 대학생 니체. 자, 니체가 그때 쇼펜하우어를 발견하면서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철학이 아주 유효됩니다. 그러다가 중반기 니체 문화학자로서에서부터 철학자로 전환을 하면서 니체 철학의 중반기쯤 가면 마키아벨리의 정치적 권력 개념에 아주 깊은 감화를 받습니다. 그 이전에 문헌학자로서는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사를 보면서 권력의 정치성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아침노을 시기, 1881년 시기부터 니체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연과학과 자연철학 공부입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피스 악티바, 살아있는 움직이는 힘, 생동하는 힘 아시죠? 자, 그 개념을 철학적으로는 받아들이고 또 자연철학, 물리학, 생리학 뭐 이런 종류의 그런 철학을 통해서 우리 물리적 세계에서 작용하고 활동하는 어떤 피지컬 에너지라고 하는 내용들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던 쇼펜하우어의 의지, 그리고 권력, 그리고 피지컬 에너지, 요 내용들을 잘 자기 나름대로 잘 갈무리해서 만들어가고 형성시켜갔던 개념이 힘의 의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는 거의 한 14년, 15년 정도 걸리는 개념이고, 니체가 1888년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고 실험을 하면서 계속해서 힘의 의지 개념을 완성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위안성으로 끝난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몇 가지가 되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힘의 의지는 의지입니다. 자, 쇼펜하우어가 이 세계 전체가 거대한 의지들의 총체라고 했듯이 니체 역시 쇼펜하우어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 세계를 의지의 세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의지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와는 달리 무엇을 추구하냐면 늘, 항상, 언제나 힘의 상승, 즉 상승과 힘의 강화, 그리고 자신의 강화된 힘 상승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상승과 강화와 지배를 추구하는 것은 의지들에 내재하는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힘의 의지는 다른 의지들과 독립적으로 있는 제3의 의지가 아니라 모든 의지들이 다 힘의 의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바로 그겁니다. 힘의 의지는 힘의 상승과 지배를 추구하는 의지들. 그런 의미에서 명사로 쓰지만 동사로 읽습니다. 그렇죠? 그냥 의지는 의지작용, 항상 힘 상승을 추구하는 의지작용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힘의 의지는 단수로 존재할 수가 없죠. 늘 복수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힘의 의지는 실체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혼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비로소 그 관계망 속에서 힘의 의지로서 존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힘의 의지가 힘의 상승과 지배를 늘 추구하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힘의 의지 A가 있다고 치고 힘의 의지가 B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와 B 사이가 둘 다가 힘의 상승과 지배를 추구하겠죠? 자, 이런 이 B의 힘의 상승과 지배를 추구하는 이 B의 존재가 없다면 A의 힘 상승 노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얘가 있어야 비로소 붙어서 서로 싸우고 그래서 이기고 지는 놈들이 있고, 왜냐하면 둘 다 지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위계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일종의 힘의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힘싸움 관계, 힘의 질서 형성 관계가 없다면 힘의 의지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힘싸움 관계라고 하는 관계망을 통해서 힘의 의지는 힘의 의지로서 비로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세계를 니체는 이러한 힘의 의지들이 이루어내는 거대한 관계 네트워크로 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내부에 수없이 많은 힘의 의지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늘 상승과 지배를 추구하는, 그런 원하는 힘싸움을 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힘의 의지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거대한 관계 네트워크는 일종의 손수건, 이쁘지는 않지만 이 손수건 같은 겁니다. 자, 이 세계에서 시줄과 날줄로 이루어진 하나의 직물 세계죠. 각각의 시줄과 날줄을 힘의 의지라고 생각해보세요. 많은 힘의 의지들이 시줄과 날줄들이 얽혀서 이 하나의 직물을 만들어냅니다. 세 개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여기서 하나의 시줄을 떼보세요. 그러면 이 전체 직물이 된 모양이 바뀌죠. 하나의 시줄이 없는 상태의 직물이 될 겁니다. 또 하나를 떼면 또 마찬가지 모양이 또 변하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시줄과 날줄이 다 동등한 참여의 자격을 갖추고 동등하게 서로 얽혀서 이 세계를 구성해낸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렇다면 없어도 되는 시줄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도 되는 날줄은 없죠. 날줄도 없죠. 모든 시줄과 날줄이 다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모습의 세계가 가능한 거죠.
그 얘기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의 중심은 없다. 중심은 어디에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가 이러한 수없이 많은 힘의 주들로 이루어진 휘줄과 날줄의 이러한 거대한 지구 같은 거라면 모든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계들은 다 동등한 존재 의미를 갖겠죠. 동등하게 중요하겠죠.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없겠죠. 모든 것이 다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필연적, 존재 필연성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각각의 계기에 대한 긍정은 전체 세계 전체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질 겁니다. 힘의 의지들이 이루어내는 거대한 관계 네트워크는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의 의지의 이런 특징을 우리 힘의 의지의 운동에만 다시 속한시켜서 살펴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노출이 됩니다. 힘의 의지 A와 나머지 전체들과 이제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냐면 서로 힘싸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들 서로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힘의 강화를 통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자, 얘네들은 그런데 어떤 방식의 운동을 하냐면 A가 먼저 나머지 전체를 촉발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전체가 A를 촉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얘는 나머지 전체와 동시에 움직입니다. 시간적 선후 관계로 촉발하고 촉발당하고 이쪽에서 촉발하고 촉발당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A의 힘 추구는 나머지 전체의 힘 추구와 시간상으로는 동시에 움직여요. 그래서 A로부터 B로의 일직선 방향 혹은 나머지 전체로부터 A로의 직선 방향 이렇게 일직선적인 방향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입니다. 그래서 혹은 다방향적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동시적이고 쌍방향적인 운동에서는 작용과 반작용, 능동과 수동이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작용이고 어디서부터 반작용이고 내가 이걸 치면 거기서 반해서 특정한 작용이 오면 이게 반작용이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힘의 의지의 운동은 동시적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 능동과 수동이 엄밀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도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힘의 의지 A의 상승 운동은 나머지 전체와의 힘싸움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내부만의 자기 내부에 고유한 다른 것들과의 관계없이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내적인 고유한 운동 원인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한 운동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나머지 전체와의 힘싸움 관계, 동시적이고 쌍방향적인 힘싸움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인 원인 이런 말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재밌는 운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러한 운동에 대해서 니체는 상입이라고 하는 독일어의 이나이난도에 해당되는 번역어죠. 상입이라고 하는 비철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러한 개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상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얽히고 설켜서 내부로 침입해 들어가는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먼저 할 것도 없고 뭐가 뭐를 촉발하는 것도 없고 그냥 어디서 어떤 시작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얽혀있는 상태있죠. 자, 그러한 것이 바로 상입운동인데 힘의 의지의 운동에 대해서 니체가 이러한 상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힘의 의지들의 힘싸움 관계는 바로 이런 동시적 상입운동. 근데 이런 동시적 상입운동이 가지고 있는 재밌는 특징을 이제 또 하나 보시게 될 텐데요. 힘의 의지의 운동하는 방식은 철저히 인과론적이지도 않고 기계론적이지도 않습니다. 인과론이나 기계론은 니체 이전에 전통적인 철학에서 전통적으로 운동을 설명할 때 사용됐던 근본 패러다임들입니다. 인과론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무엇을 전제하는 그 설명 방식이냐면 원인은 결과보다 시간상으로 선행한다. 원인이 결과보다 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자, 원인은 결과보다 시간상으로 선행. 그래서 시간의 선후 운동. 그게 하나 전제가 되죠. 또 하나는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촉발시켜서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행위자적 실체 있죠.
그 실제 개념을 전제한 전통적인 인과론은 그 두 가지를 전제하는 운동 설명 방식입니다. 자, 기계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데카르트에서 제시되고 18세기 프랑스에서 만개했던 그 기계론으로 일종의 키네마틱스, 운동학이죠. 운동학은 운동을 설명할 때 에너지, 즉 힘 개념을 도입시키지 않은 채로 운동을 설명을 합니다. 일종의 기계적 장치같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뉴턴 이후의 새로운 기계론은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운동 설명을 하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진료적 원자 개념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자, 이러한 인과론이나 기계론의 두 양태를 니체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런 설명 모델을 가지고는 히메이지 운동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메이지 운동은 시간의 선후관계 그런 게 없는 동시 운동이고, 그다음 히메이지는 분명히 힘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어떤 개념을 받아들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진료적이지 않아요. 히메이지는 메터가 아닙니다. 히메이지는 힘을 추구하는 의지고, 이 의지는 에너지 같은 겁니다. 바이탈 에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론적 설명에서의 메토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역동적 원자주의에서 제시하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자, 그런 의미에서 탈인과론적이고 탈기계론적인 운동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니체가 이런 그 패러다임들, 이런 설명 장치와 설명 패러다임들을 사용하지 않고, 왜냐하면 히메이지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히메이지 운동을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엄청난 부담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태를 설명을 할 때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설명적 장치 개념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설명하려고 하면 머리가 빠집니다. 새로운 개념적 장치를 고안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니체가 엄청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였냐면, 니체가 다루기 전에 어떤 상태에 빠졌었냐면 에센스 개념 때문에 자가장착에 빠졌던 경우가 있는데, 에센스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적인 문제점 때문에, 왜냐하면 에센스라고 하는 것은 생성과 변화를 포함하지 않는 개념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니체에서 이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철학적 저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철학적인 저술 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에센스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에센스 개념을 다른 말로 대체하지도 못한 채 그거를 다르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가로치고, 난 이제 에센스 개념을 싫어하지만 할 수 없이 쓴다, 이런 식으로 다시 받아들이거든요. 그것과 같은 상태. 자, 이러한 인과론적이고 기계론적인 설명 장치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근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마땅한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복분자 회사 사장님의 심정하고 똑같아지. 좋기는 좋은 건데 도대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철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상입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어떤 책들을 보시면 폭발, 막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모든 것이 한데 응축됐다가 한꺼번에 확 퍼져버리면 히메이지 운동은 그런 식의 운동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고민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어쨌든 니체는 이러한 운동 설명 방식과 자신의 히메이지 운동들을 차별화하려고 했다는 거. 자, 히메이지 운동, 동시적이고 쌍방향적이며 상입적인 운동입니다. 자, 힘싸움 관계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아주 재밌는 내용이 여기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출해 볼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히메이지 A와 나머지 전체와의 그러한 운동에서는 일종의 윈윈 게임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히메이지 A의 상승 운동은 나머지 히메이지들의 상승 운동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마치 경쟁자가 훌륭하면 자기를 발전시키려는 욕구가 더 강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A와 맞서 싸우는 나머지 전체들의 힘이 크면 클수록 A의 힘 상승 욕구도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건 아니죠.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 그래서 서로 간의 상승 운동이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종의 윈윈 게임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자, 그런 윈윈 게임이 벌어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협조라고 하는 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니체 철학을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힘의 의지, 그 무자비한 압제, 그 다음에 막 그 폭력,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정반대되는 협조? 하지만, 힘의 의지의 관계적인 운동이 보여지고 있는, 논리적으로 보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거죠. 결국은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같이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니까. 서로 간의 협조자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힘의 의지들이 구성해내는 서로 간의 힘싸움 운동, 동시적인 산입 운동, 일종의 협조 게임으로 형성되는 힘의 의지의 거대한 관계 세계에서는 아까 이 손수건이 이미 보여줬던 것처럼 모든 것의 존재 의미와 존재 필연성, 그러니까 모든 시질과 날줄이 동등한 작용으로 참여하는, 그 세계 구성에 참여하는, 관계 구성에 참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참여의 동등성을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며 없어도 좋은 것은 없다. 가능하겠죠. 네. 그런데 힘의 의지가 이렇게 서로 간의 윈윈 게임이 되고 참여의 동등이 보장되고 무조건적인 긍정의 대상, 우리 이것을 무조건적인 긍정을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힘의 의지가 건강할 때나 그렇습니다. 힘의 의지가 병이 들어버리면 이러한 상생공존의 이런 식의 그 관계를 있는 방식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버맨 씨가 나도 공동으로 구성되는 나로 이해하고 세계도 그렇게 보고 나도 긍정하고 세계도 긍정하고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이버맨 씨의 힘의 의지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버맨 씨는 모든 것의 공동적인 관계, 커뮤널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타인에 대한 인정, 자기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타인을 자기 자신만큼이나 그대로 인정해주게 되고 그들이 이루어내고 있는 관계적 긴장체 자체를 존속시키려는 노력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고 타인을 위한 것, 즉 나의 상승을 원하면 타인도 상승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적 관심과 공적 관심이 일치되는 이버맨 씨가 이게 가능한 것은 그의 힘의 의지가 건강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우리의 일종의 사회적인 의무 사항으로 니체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버맨 씨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늘 자기를 극복해야 되고 현 상태를 넘어서야 되고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자신의 삶을 예술작품처럼 만들어가는 조형력의 소유자, 창조력의 소유자, 더 나아가서 관계세계 자체에 대한 인정, 자기 자신도 타인도 거대한 관계망 속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디오니소스적인 긍정을 해야 하는 어렵죠. 이 많은 것들을 다 해야 이버맨 씨지만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바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바로 인간 삶의 실존적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매 순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느 한순간 아차 이렇게 안 하면 더 이상 이버맨 씨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우리 여기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철학 어렵죠? 철학 박사 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버맨 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철학 박사는 한 번 되면 죽어서도 철학 박사를 남잖아요. 굉장히 쉽죠. 이건 얘는 매 순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비하면 네. 철학 공부하는 거 철학 박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이버맨 씨 건강한 힘의 의지 소유자에게는 진정한 적은 곧 진정한 것이 되겠죠. 당연한 거죠. 자기 자신을 계속 폭발시키고 상승을 고무시키는 존재는 적이겠죠. 나랑 힘싸움을 벌이는 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거죠. 진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나오는 말이죠. 너희들은 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야 한다. 적이 성공이 곧 너희들 성공이 될 것이니. 그렇죠? 진정한 적은 곧 진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건강한 상태가 참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지만 인간이 늘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인간이 병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힘의 의지가 병이 드는 경우.
자, 니체는 당대 유럽 전체를 이렇게 힘의 의지가 병든 상태로 진단을 하죠. 그래서 유럽인도 그렇고 유럽 사회, 유럽 철학, 유럽 정신 자체, 유럽 예술 모든 것이 다 데카당스이자 허무적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총체적인 의미상실의 시대, 총체적인 삶의 의지의 퇴화시대, 생명력의 퇴화시대, 이게 바로 니체의 당대에 대한 시대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개인들이 병이 들었기 때문이고, 개인의 병이 들었다는 증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유버민 씨와 정반대되는 속성을 보여주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원자적 개인으로 이해하고 너 없어도 나는 독립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 주인의식도 없고 주체적 삶의 어떤 조용력, 내 자신의 판단과 내 자신의 가치체계와 내 자신의 규칙대로 삶을 조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권성, 자율성 이런 것도 없고, 자, 반면에 이들은 무리를 짓기를 좋아합니다. 무리 속에서 무리와 함께, 무리와 더불어 우리가 그 속에서 서로 간에 우리들끼리의 동등을 유지하면서 우리들끼리의 평균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능동적인 삶을 포기하고 대중성과 평균성에 안주하는. 더 나아가서 인간이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심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부정의식이죠. 자, 일종의 반동적 복수기제, 니체는 원한이라고도 부르는데 보복심입니다. 자, 자기 내부에 있는 힘의 의지가 성공적인 외부 진출을 못할 때 나타나는 반동적인 힘의 상태. 그래서 왜곡됩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힘싸움으로 막 붙자 이게 아니라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뒷길로 해코지를 하는 그런 보복심리. 그걸 지금 원한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시기심, 수치심, 응보를 요구하는 모든 형태의 관념, 그것들이 몽땅 다 니체는 반동적 복수기제라고 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심리적 특성과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살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그야말로 자가당착입니다. 그죠? 자기를 부정하는 존재. 그래서 니체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어떤 명칭을 부여했냐면 노예, 스크라베, 혹은 짜라투스탄 이렇게 말했다를 보면 데얼렉스텔멘시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인간 말종이라고 하는 것.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 자, 이게 바로 병리적 인간에 대한 니체의 설명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병리적이 되는 병이 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자, 니체 당대의 그 세계발적인 그런 진단들처럼 니체도 여러 가지 유사한 이유들이 됩니다. 민족주의와 궁극주의, 상업문화, 대중문화, 선민자본주의 등등등등, 더군다나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런 노예의 도덕, 자, 그런 것들이 몽땅 다 인간을 병들게 만든 원인들 중에 하나라고 니체는 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지에 대한 교육 목표가 부재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니체가 보기엔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 스스로는 좀 더 높은 인간, 좀 더 고급한 인간, 즉 유머맨시로 살기를 권유하고 모든 교육이 그것을 지향해야 하는데 그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다른 외적인 성공이나 어떤 명예나 돈이나 상업적인 성공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교육을 했다는 거겠죠. 자, 그러한 니체의 불만은 독일 교육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불만의 형태로도 표현이 됩니다. 자, 우상의 항원에 나와 있는 이야기. 독일의 상급 학교들은 모두 애매한 평균성을 지향한다. 자, 만일 23세의 젊은이가 아직 준비 완료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직업을 일하고 하는 핵심 문제에 아직 대답을 못하는 경우 무언가가 소홀해졌다는지 생각하는 점잖지 않은 성급함에 노출시하고 있다. 두 번 설명 안 해도 이건 뭐 딱 아시죠? 이건 뭐 당대 독일 대학에 대한 경고라고 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인, 자, 우리 대학에 대한 어떤 일침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자, 이러한 대학 교육을 받으면 애매한 평균성을 지향하는 직업 양성소로서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면 다 누가 돼버리냐면
교양 있는 속물이 되어버립니다. 빌둥스 필리스터, 니체가 고안해낸 단어입니다. 교양 있는 속물의 양손서. 자, 니체 얘기는 확실하죠. 인간은 이범인시로 교육을 시켜야 하고, 인간을 이범인시로 만들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만 비로소 개인도 건강해지고 사회도 건강해질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범인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나의 발전과 타인의 발전이 같은 거라는 거. 그래서 이기심이 곧 이타심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자, 자기 긍정과 타인의 긍정, 사적 관심과 공적 관심, 진정한 적과 진정한 것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존재입니다. 건강한 힘의 의지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러한 이범인시에 대해서 니체는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 귀족이라고 명칭을 부여하기도 하고, 좀 더 높은 인간이라고도 하기도 하겠죠. 주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자, 모두 다 건강한 개인에 대한 이제 니체의 표현 방식입니다. 자, 이런 개인에 대해서, 이런 이범인시에 대해서 슈퍼맨이라고 하는 번역을 붙이는 건 좀 그렇죠. 자, 만일에 이 슈퍼맨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슈퍼맨을 의미한다면, 자,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지구를 거꾸로 돌려서 시간의 흐름을 뒤집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 자,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 이상으로 탁월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슈퍼맨이 갖고 있다면, 이런 이범인시는 슈퍼맨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슈퍼맨으로 번역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인으로 번역 안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땅한 번역어가 없기 때문에 마땅한 번역어가 생각날 때까지는 그냥 이범인시를 응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미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의 이범인시를 영미권에서 오랫동안 슈퍼맨으로 번역을 했었죠. 70년대 중반까지의 영미권 철학은 다 슈퍼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범인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의미층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이 서서히 알려지면서 포기. 그러면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자, 학자들이 막 고민을 하죠. 고민한 결과, 그러면 그 독일어의 위버를 영어로 바꾸면 오우버이거든요. 오우버, O-V-E-R. 자, 이 맨시를 영어로 바꾸면 맨입니다. 다음은 뭐가 되죠? 오버맨. 네.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웃기죠, 오버맨. 자, 80년대 책에는 거의 다 오버맨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버맨의 좀 약간 오버한 그런 것을 이제 스스로 알아가지고, 지금은 오버맨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이범인시 번역 안 하고 독일어 글 그냥 씁니다. 이범인시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번역이 어려운지 아시겠죠? 자, 만일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어떤 개념을 하나 만드신다면 엄청난 공헌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철학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철학계. 그러니까 숙제로 오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니체는 명확하죠. 이범인시와 인간 말종, 데어 레츠테멘시, 주인과 노예, 인간은 두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생각하는 실존적인 이상은 이범인시이자 주인이죠. 그런데 그렇죠. 그 반대 노예는 병든 상태입니다. 힘의 의지가 병이 들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 유형과 노예 유형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유형의 사람들 사이에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범인시와 노예,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동등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니체의 유명한 악명 높은 인간 불평등론의 실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동등한 자에게는 평등, 동등하지 않은 자에게는 불평등. 이것이 바로 정의다. 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부인권이라고 오랫동안 교육받았던 바로 그런 인간의 제방 권리들 있죠. 자유, 평등 이런 것들도 천부인권, 즉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자연적 소유로 더 이상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사람만이 비로소 획득할 수 있는 획득 권리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은 유범인시 혹은 주인적인 유형만이 획득할 수 있는 획득 권리입니다.
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어떤 권리를 자기 것으로 소유해도 되는지를 입증한다. 아셨죠? 자유와 평등을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겠어요? 이거웬 씨. 노예는 그걸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 니체가 건강한 개인을 이모맨시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건강한 사회는 당연히 힘의 의지가 건강성이 유지되는 사회겠죠. 또 그 사회는 건강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일 겁니다. 자, 그런 사회는 당연히 힘의 의지들의 건강한 힘싸움이 이루어지겠죠. 윈윈 게임, 그죠? 상호적 협조, 동시적 상입,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그 내부에서는 늘 극단적인 긴장 상태가 이루어질 겁니다. 계속되는 힘싸움이 일어날 테니까, 그죠? 서로 늘 힘 상승과 강화와 지배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기려고 하는 거죠, 다. 나머지 것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긴장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긴장이 있어야 발전도 있는 겁니다. 그죠? 긴장이 없으면, 즉 그 힘싸움이 보여주고 있는 긴장이 없다면 힘의 의지 A와 나머지 전체들의 이런 발전 가능성 더 이상 없습니다. 상승 가능성 없죠. 그래서 이 긴장이야말로 창조적인 힘인 겁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그래서 극단적인 긴장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건강한 공동체죠. 얼마나 많은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까? 그죠? 자, 대적하는 행동이 있다는 점에서, 지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자, 그러한 긴장 공동체를 니체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이 바로 귀족 공동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 귀족 공동체는 우리 중세에서의 어떤 현실적인 귀족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귀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신적 귀족성을 보여주는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극단적 긴장을 창조적인 힘으로 사용할 수 있음. 그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인정입니다. 자, 힘의 의지의 관계체 자체에 대한 인정. 따라서 그 관계체의 각각의 요소들이 힘의 크고 작음과 무관하게 늘 동시에 전체 세계를 구성하는 데 참여하는 참여의 동등에 대한 인정이야. 그래서 힘의 의지들의 이 싸움이 아주 격렬하게, 아주 폭력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어도 존재하는 그 대립적인 힘들을 무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싸움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화시켜버리면 힘의 의지 A의 운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립적 힘들과의 관계가 없으면, 힘싸움 관계가 없으면 얘는 더 이상 힘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네. 따라서 무화를 의도하지 않는다는 것. 이 의도치 않게 무화로 이행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힘의 의지의 힘싸움 관계에서는 처음부터 무화나 멸조를 의도할 수는 없습니다. 자, 거기에서는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면 없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모든 제2계기들의 존재 필연성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정신적 귀족성, 사회의 정신적 귀족성의 첫 번째 특징은 극단적 긴장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 특징은 인정과 긍정. 자, 이거가 되겠네요. 자, 이러한 사회를 귀족적 사회라고 니체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 전체의 관심사는 어디로 집약이 되어야 될까요? 자, 건강한 사회, 귀족적 사회를 형성시키는 관건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건강성입니다. 아무리 사회적 제재나 절차나 그런 것들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절차들을 운용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훌륭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죠. 그것들을 어떤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어떤 법이 하나 딱 만들어졌는데 법이 완성되는 순간 탈법 장치를 고안하기 시작해버리면 있으나마나한 거잖아요. 그죠? 법이 있으면 늘 탈법이 있다. 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얘기하기 즐겨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는 법은 아무런 합리성과 어떤 정의로움은 아무런 의미를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죠. 따라서 사회 전체의 관심사는 훌륭한 제도나 절차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훌륭한 절차와 제도를 그 훌륭함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개인들, 그 구성원들의 건강성에 가장 중요한
의미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관심을 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체가 훌륭하고 건강한 귀족 체제의 근본적 신념은 뭐냐면 특정한 종류의 인간 존재를 좀 더 차원 높은 과제로, 좀 더 높은 존재를 고양시킬 수 있는 토대나 발판으로 하는 겁니다. 즉 위대한 건강이라고 하는 그 건강성을 확보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모든 것이 집약되어야 한다. 달리 얘기하면 교육에 이제 집약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네, 그런데 모든 사회적인 관심이 거기에 집약돼서 표출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무지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적인 절차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실존적인 결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니체가 사유실험 하나를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면 어느 낮이나 어느 밤에 어느 악마가 다음처럼 말한다면 너 어떻게 하겠는가?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삶, 그 모습 그대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셀 수 없이, 즉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가 다시 반복된다면, 반복된다고 악마가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너 어떻게 하겠는가? 약간의 변화도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너는 그 악마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이냐? 어떻게 들을 것 같아요? 네. 그 악마의 목소리가 고맙겠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저는 받아들였잖아요. 왜요? 그 이유는 이게 예를 들면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건 아무 비교할 것이 없다는, 변화가 없다는 건 나한테 아무 가치가 없다. 철학자들은 참 쉬운 걸 어렵게 돌려서 얘기해요. 그죠? 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이 악마가 저한테 와서 야 백승혁, 너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변화 없이 그렇게 영원히 살아야 한대 라고 한다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냐면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목소리는 저한테 축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왜?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조용해가는 나는 예술가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스스로 살아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고 유고맨시로 살려고 매 순간 노력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 그래서 매 순간의 나의 삶의 계기는 그것이 슬픈 일이거나 아픈 일이거나 병에 걸렸던 순간이 하더라도 다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계기들이었습니다. 그 계기들에서 없어도 좋은 계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행복했던 순간도 있고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순간도 있지만 그것들은 다 삶이라고 하는 관계체 안에서 꼭 있어야만 했던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것의 총체가 지금은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뭐 더 이상 큰 축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정말 이놈의 삶 언제나 끝나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 시작을 하면 이 모습으로 다시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악마가 와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저에게는 저주처럼 들릴 겁니다. 뭐라고? 이렇게 또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힘들게 또 살아야 된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자, 니체는 전자유형을 이고맨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후자를 노예적 속성을 갖고 살았던 삶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이 악마의 목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회실험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나 어떤 결심을 하려고 할 때나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나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모든 순간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그 말을 넌 지금 영원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좋을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매 순간순간 영원히 되돌아와도 더 좋을 만한 오히려 더 나아가서 영원히 되돌아지기를 바랄 만한 그런 유형의 삶을 구성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자, 그 얘기는 곧 이고맨시적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니체가 우리에게 실존적 결단을 매 순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고맨시로 살려면 매 순간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악마의 목소리를 축복으로 들을래? 아니면 저주로 들을래? 자,
지금까지가 있는 니체의 히메이지 철학이 건강한 삶을 위한 철학적 계획인 내용 이유를 이제 제가 딱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니체의 이러한 히메이지 철학의 건강 프로젝트는 자, 오늘날의 현대에서도 여전히 유용한 실천적인 질문이자 실천 철학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자, 무엇이 진정한 건강성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자, 우리가 인간을 교육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목적으로 교육시켜야 하는지, 또 우리가 엘리트를 양성한다라고 했을 때 그 엘리트는 어떤 속성을 갖추고 있는 존재인지, 또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인 사고방식이란 과연 뭔지, 자, 건강한 사회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조건은 과연 무엇인지, 자, 이러한 아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히메의지를 핵심으로 하는 관계세계론이죠. 그죠? 히메의지가 이루어내는 관계망에 대한 이야기, 관계론입니다. 이러한 히메의지의 관계론은 유용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때 아주 유용한 내용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니체 철학이 현대 철학의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서 어떤 구조주의나 포스트 구조주의, 혹은 프랑스의 어떤 그 해체주의, 이런 혹은 뭐 들레주의 철학, 이런 류의 철학에서 이론적인 발판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실천적인 영역에서도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주고 실천적인 문제 해결하는 데도 어떤 키워드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실천적 구속력이 있는 철학이라는 거. 그래서 니체 스스로가 자신의 철학을 현학이 아니라 진정한 철학이라고 했죠. 현학은 머릿속으로만 하는 철학, 진짜 철학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에서 구체적인 구속력을 제시해주는 그런 철학이 바로 철학이라고 니체는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니체는 철학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